TSMC는 사실 지존이죠. 파운드리 사업에. 이렇게 된 이유는 일단 TSMC는 모리스 창이라는 아주 전설적인 창업자, 어떻게 보면 대만의 이건이죠. 모리스 창이 사실은 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만든 회사고요. 그래서 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있으면서 대만의 국민 기업으로서 엄청나게 투자를 계속 해왔고요. 또 파운드리만 하기 때문에 삼성은 뭐 돈을 더 많이 벌어도 분산되죠. 메모리에 돈을 많이 넣어야 되고. 근데 TSMC는 파운드리에만 계속 돈을 투자했고, 삼성이 본격적으로 파운드리에 집중 투자한 거는 10여 년뿐이 안 됐는데 TSMC는 거의 40년 가까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역의 차이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사실은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에 본격 투자할 때 좀 착각한 게 뭐냐? 메모리 사업하고는 구조적으로 업의 본질이 완전히 달랐어요. 메모리는 소품종 초대량 생산으로서 결국은 이 제조 기술력이 매우 중요했고, 또 삼성이 슈퍼갑이었기 때문에 의리였지만 압도적인 1등 기업이라서 삼성이 규격을 정하고 만들어내면 팔렸습니다. 그런데 파운드리 사업은 소품종 초대량 생산인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주문형 설계고 주문형 생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 마인드가 매우 중요하고 마케팅과 영업 마인드가 매우 중요했는데, 처음에 메모리 반도체 하던 임원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식으로 경영을 많이 했어요. 완전히 성격이 다른 비즈니스였는데. 또 파운드리 사업은 생태계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파운드리 사업이 결국은 존속하려면 패블리스라는 이 전문 설계 업체들이 칩을 설계해서 이거를 TSMC가 제조하는데, 그 중간에는 디자인 하우스라고 이게 설계가 제조에 잘 적합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디자인 하우스 같은 생태계도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그 생태계가 대만보다 굉장히 약하죠. 왜냐하면 삼성은 과거부터 모든 걸 직접 하려는, 메모리 반도체는 모든 걸 직접 하는 그런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소위 IDM이라고 그러죠.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설계부터 제작까지 다 직접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파운드리 사업은 사실은 생태계에서 분업화가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이해 못했다 하는 측면. 그리고 수십 년 동안 TSMC가 하다 보니까 TSMC는 소위 IP,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한 5배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파운드리 관련. 이렇게 특허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레고 블록으로 따진다면요, 100개의 레고 블록이 있는데 TSMC에 맡기면 이미 30, 40개는 맞춰져 있어요. 그럼 60, 70개만 맞추면 되니까 비용도 적게 들 수 있고 또 쉽게 시행착오 없이 맞출 수 있는데, 삼성전자에 맡기게 되면 90개 퍼즐을 맞춰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삼성전자가 TSMC 따라가는 건 정말 힘듭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힘든데, 또 자원도 분산돼 있고 삼성전자는 종합반도체 업체니까 TSMC는 파운드리만 돈을 넣고 거기다가 업역도 훨씬 길고 IP도 많이 가지고 있고 대만이 생태계도 발전돼 있고 대만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만의 우수 인재는 다 TSMC가 하고 있고, 또 그 우수 인재가 삼성전자 같은 메모리하고 분산되는데 여기는 파운드리만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1등은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강조했던 거는 스마트 2등 전략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 기술력 확보에 주력을 맞춰가지고 어차피 빅텍 기업들이 TSMC한테 100% 맡기는 건 빅텍도 원치 않거든요. 그럼 TSMC가 슈퍼갑이기 되기 때문에 가격 협상도 안 되고, 또 대만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중국 분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분산시키고 싶어요. 그 20, 30%만 잡아먹어도 삼성전자는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20, 30%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력도 안 되기 때문에 수율이 또 떨어지고, 그래서 전영현 CEO가 얘기한 대로 본원적인 기술력부터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3나노에서 TSMC보다 먼저 GAA라는 차세대 기술을 채택했거든요. 공정기술 Gate All Around라는, 그전에는 FinFET이라는 기술이었는데 3나노는 폭망했습니다.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 근데 3나노에서 폭망하면서 이제 학습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2나노 공정은 지금
수율이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 어느 정도까지 확보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술을 확보하면 아마 이 2나노 공정에서 TSMC는 지금 수요가 넘쳐가지고 다 받을 수가 없거든요. TSMC한테 맡기고 싶어도 못 맡기는 업체, 뭐 테슬라 같은 업체부터 지금 오고 있고요. 나머지 업체들도 조금씩은 나눠줄 것이다. 삼성전자한테. 그래서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돈을 엄청 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파운더리 사업의 본원적 기술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중국발 위협에 대해서 아주 크게 위협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년 앞을 내다보면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죠. 지금 중국의 YMTC, 얀츠 메모리 테크놀로지는 낸드 메모리에서 우리 기술을 다 따라잡았습니다. 심지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은 삼성보다도 먼저 개발해가지고 원천 기술 특허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워낙 반도체 쇼티지가 나다 보니까 또 AI 데이터 센터로 반도체가 다 몰려가다 보니까 애플 같은 회사가 지금 YMTC에 낸드 메모리를 채택할 거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위협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수요가 워낙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설사 YMTC한테 일정 부분 뺏긴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본류는 D램인데요. D램은 이제 CXMT, 창신 메모리가 우리 엔지니어 수백 명 데려가가지고 무섭게 쫓아오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DDR5도 성공적으로 개발했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선단 기술로 가려면 최첨단 장비가 필요합니다. 반도체는 장비에 체화된 기술이 매우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핵심 장비는 네덜란드 기업 ASML이 만드는 EUV라는 노광 장비입니다. 장비 한 대에 2천억 원에서 5천억 원 하는 엄청나게 비싸고도 중요한 장비인데요. 낸드에는 이게 필요하지 않지만 제조하는데 D램은 선단 공정으로 가면 EUV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 전 단계 장비가 DUV 장비인데 DUV 장비까지는 일본의 캐논하고 니콘도 만들었어요. 광학 기술도 중요하기 때문에 광학자라는 캐논 니콘도 만들었는데 EUV로 가면서 장비의 난이도와 복잡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DUV 때까지 경쟁하던 캐논 니콘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EUV 장비에 들어가는 기술의 상당 부분은 미국이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일정 부분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 정부가 막았습니다. 대중국 수출을. 그래서 중국에는 EUV 장비가 못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의회는 매치법이라는 걸 논의하고 있는데 아예 DUV 장비도 앞으로는 팔지 말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노광 장비,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그래서 장비 작업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체 장비 기술 개발 많이 하고 있고 EUV 장비도 지금 연초에 기사에 의하면 중국이 시제품을 만들었다. 하지만 쓸 수 없는 장비일 겁니다. 일단 시제품만 만들었고 그게 실제 정말 기술력이 올라가서 품질이 올라가서 쓰이려면 저는 한 미니멈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3년에서 5년은 괜찮다 하는 건데 물론 걱정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왜냐? 이번 메모리 반도체 울트라 스푸어 사이클 때문에 적자 보던 중국 업체도 흑자로 돌고 있어요. CXMT나 YMTC도. 그리고 공장을 대규모로 증설하고 있고요. 우리 기술자 많이 빼갔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미중 간에 극적인 화해가 돼가지고 장비 확보만 된다면 순식간에 따라올 것입니다. 내부 수요는 엄청 크고요. 5년까지는 저도 큰 걱정 안 하지만 10년 앞을 내다보면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초격차를 정말 내기 위해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기술들을 개발해야 되고 이제는 단품만 가지고 안 되고요. 제가 강조하는 건 앞으로는 솔루션 비즈니스로 가야 된다. 이 솔루션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회사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반도체 회사가 아니고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만 보더라도 왜 AMD가 잘 만드는데 못 따라오냐?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결합시켰어요. 그래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이 결합돼가지고 못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반도체만 만들어서는 안 되고 이 반도체에다가 솔루션을 같이 갖다 붙이면서 소위 시스템으로 가는 그래야지만 이제 수요처들이 락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그 다음 과제는 어떻게 솔루션 비즈니스로 진화하느냐,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특히 중국과의 격차를 계속 유지하고 벌리기 위해서는 정말 핵심 인재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 인재를 유지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 인재에 관한하는 보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된다. 사실은 지금 엔비디아, 마이크론, 심지어 중국 반도체 업체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핵심 엔지니어 수백 명이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론 보상 문제죠. 그런 업체로 가게 되면 최소한 두세 배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핵심 인재한테는 정말 엔비디아 그 이상으로 파격적인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근데 그 보상의 방식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저는 이 보상을 하는데 파격적인 보상을 하되 현금 보상보다는 주식 보상으로 가야 된다. 소위 RSU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글로벌 반도체 업체를 필두로 한 빅테크 기업들은 핵심 인재를 묶어놓기 위해서 다 RSU 형태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RSU는 뭐냐면요. 이 주식을 주는데 공짜로 주는 거예요. 회사가. 공짜로 주는데 한 해에 다 주는 게 아니고 기간을 나눠서 주기도 하고요. 또 행사하는 기간도 한 해에 다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눠서 팔게. 또 일정 기간 지나야지만 팔 수 있게. R이 이제 리스트릭트인데요. 제한이 돼 있다. 하는 그런 주식 보상인데요. 과거의 스탁 옵션, 좀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스탁 옵션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선진 기업들은 RSU나 또 성과 기반의 PSU라는 형태로 주식 보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현금 보상 위주로 가고 있어요, 보상이. 그래서 주식 보상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이 주식 보상을 하게 되면 일단 핵심 인재를 묶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 주식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회사에 남아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주식 보상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주주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를 올려야 되거든요. 주가를 올리려면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주의 이익과 임직원의 이익이 일치하게 되죠. 소위 에이전시 문제라 그러는데 경영학에서 이 에이전시 문제를 사실 극복할 수 있죠. 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해외 출장 일정을 변경해 김포공항으로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이 회장은 전 세계 고객과 국민에게 내부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고객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올립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파업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천적으로는 SK 하이닉스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SK 하이닉스가 상한 없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주기로 한 결정을 한 거죠. 사실은 이렇게 된 이유는 3, 4년 전에 SK 하이닉스도 크게 적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핵심 인재를 묶어놓기 위해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면 성과급을 왕창 주겠다 하고 보장을 해준 건데 하이닉스도 이때 이렇게까지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는 전혀 예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폭발적인 지금 이익 향상이 오니까
작년도에 이제 상한을 두고 하려고 그랬는데 노조가 강력 반발해가지고 상한도 폐지하고 주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세계적으로는 거의 전례가 없는데 유일한 전례는 TSMC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TSMC도 이사회 결의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성과급이라는 게 노사 간의 합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성과급은 회사가 주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노란봉투법 때문에 노조가 파업할 수 있는 성과급이 대상이 돼버린 거죠. 과거에는 성과급까지 파업할 수는 없었던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SK하이닉스가 이렇게 하면서 또 SK하이닉스가 제가 보기에 잘못한 거는 이 모든 거를 현금 보상을 하는 거로 해버린 거예요. 뭐 주식 보상을 옵션으로 줬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대부분이 현금을 채택했겠죠. 왜냐하면 현금 받아가지고 바로 주식 사면 되니까. RSU는 사실은 받는 시점이나 이 매각할 수 있는 시점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직원들 입장에서는 현금을 선호하겠죠. 거기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완전히 코가 깨가지고 지금 거기다가 지금 삼성 파업이 이렇게까지 불거진 이유는 제가 보기에 하이닉스가 그렇게 10% 영업이익의 10%를 현금 보상을 개런티해 준 것이 첫 번째 원인이지만 두 번째 이유는 사실은 지난 7, 8년 동안에 삼성전자 또는 삼성그룹의 경영진이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상당 부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산무원 소리가 나올 정도로 관료주의가 팽배하고 그런 과정에서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로 돌아가고 원래 삼성 직원들은 삼성은 노조도 없던 회사고 이 회사와 직원들 간의 신뢰가 돈독했고 삼성은 직원들의 프라이드가 엄청 강했는데 초격차를 이루고 있었고 항상 최고의 보상을 해줬고 그런데 경쟁자 취급도 안 하던 하이닉스한테 밀려버리고 보상도 밀리고 그런 과정에서 조직 문화는 굉장히 관료주의화가 되고 단기 성과에 자꾸 천착하고 관리의 삼성이 너무 지나치게 가고 그런 과정에서 조직 문화가 퇴보하니까 핵심 인재가 많이 이탈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발생하다 보니까 과거의 삼성전자 같으면 이렇게까지 이 노조가 반발했을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만약에 하이닉스가 10% 했기 때문에 10%는 지금 뭐 불가피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주식 보상으로 해야 되고요. 상당 부분을. 그렇게 되면 주주도 반발이 적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주식 보상을 안 하고 현금 보상으로 간다? 저도 삼성전자 주주인데요. 저도 상당히 이거는 이렇게 되면 불만이 많을 거고 아마 주주들이 짓던 주주 대표 소송을 걸 수도 있어요. 경영진을 대상으로.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만약에 주식 보상을 하게 된다면 이제 직원들도 주주가 되기 때문에 파업할 생각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 기본적으로 주주의 이익과 직원의 이익이 일치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성과 잘 내가지고 주가를 올려야죠. 직원들 입장에서도. 삼성도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R&D 투자도 더 강화해야 되고 지금 경쟁력 떨어지는 이 파운드리 쪽도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시스템 LSI 사업도 계속 하려면 투자 강화해야 되고요. 본원적 기술력 회복해야 되고 거기다가 필요하면 M&A도 많이 해야 돼요. 신성장력 확보하려고. 또 로보틱스 같은 신성장력 사업도 투자해야 되고 또 주주 환원도 많이 해야 되겠죠. 더. 그래서 자사주 매입 사업도 해야 되고 또 배당도 더 줘야 되고 주식 보상 위주로 현금은 조금만 주고 지금은 완전 나눠먹기 보상이거든요. 이렇게 나눠먹기로 가면 안 되고요. 지금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파운드리 사업부와 시스템 LSI 사업부는 반도체 내에서도 적자 보고 있습니다. 성과급을 적자 보는 회사한테 이렇게 사업 부문까지 많이 준다. 이거는 성과급은 성과 나누는 사업에 주는 건데 적자 보는 사업한테 일부 나눠줄 수는 있지만 워낙 회사 성과가 좋기 때문에 그러면 DX도 나눠줘야죠. 지금까지는 사실은 휴대폰 사업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대규모적 흑자를 내가지고 반도체는 이익 못 나는데 휴대폰 사업부가 반도체가 이익 못 날 때는 이끌고 갔는데 그럼 왜 휴대폰 사업부는 금년에 칩플레이션 때문에 이익이 안 나오는 건데 반도체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그러면 다 나눠줘야죠. 그렇게 나눠먹기 잔치로 가려면. 그러니까 DX 부문의 노조도 직원들도 반발하고 있죠. 아니 지금 적자 나는 거나 이익 못 나는 거는 저 파운더리 쪽이나 시스템 LSI가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나눠먹기 잔치 하려면 우리도 나눠줘야지. 핵심 인재한테는 확실하게
엔비디아보다도 더 보상을 강화해야 된다. 한데 일반 임직원들은 핵심 인재로 분류 안 되는 일반 임직원들한테도 성과급이 가야 되겠지만 똑같이 간다는 건 말도 안 되죠. 핵심 인재한테 확실히 더 많이 주고 일반 임직원들은 좀 적게 받고 그래서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 많습니다. 네, 반도체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고 전략 자산이고 경제 안보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 AI 혁명에서 반도체는 가장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메모리 반도체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한국은 대표적인 AI 수혜 국가가 됐고 이 반도체 덕분에 금년 1분기 우리나라 저성장에 굉장히 쌀리고 있었고 점점 성장률이 빠지고 있던 한국이 졸지에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반도체 덕분이죠. 그래서 반도체는 국가 산업, 많은 중요한 산업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전략 산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정부가 반도체 특별법도 만들고 그랬는데 외국에 비하면 한국의 반도체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은 너무나 미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도체는 경제안보다. 지금 반도체 대만 같은 경우에 보면 반도체 때문에 미국이 대만을 지켜줘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한국을 지켜줘야 된다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한국과의 이 어떤 외교 관계, 경제 관계를 잘 가져가야 된다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파격적인 지원을 더해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직도 규제 일변도고요. 반도체 특별법 솔직히 별로 해주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 같으면요, 반도체 공장 짓는다 그러면 돈을 엄청 대줘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반도체를 따라오겠다고 민관 합동으로 라피더스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난다긴다는 기업들 다 들어왔습니다. 지금 소니도 들어오고 다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 많이 관광 가는 삿포로의 신치토세 공항 바로 옆에 대규모 공장 짓고 있는데 엄청난 속도로 짓고 있고요. 거기 들어가는 수십조 원의 설비를 일본 정부가 돈 대주고 있어요. 또 우리 삼성전자한테 독일이나 스페인 같은 데서는 수십조 원의 설비 투자 비용 절반을 대주겠다. 우리나라한테 와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한데 우리나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방으로 반도체 공장을 옮기라는 압박이나 지금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 반도체는 핵심 인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반도체는 전력과 용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전력 확보를 반도체는 최우선적으로 해줘야 돼요. 대만은 어느 정도냐? TSMC 2, 3년 전에 대만에 큰 가뭄이 났을 때 농민들의 희생을 감수하고 TSMC부터 용수를 먼저 줬어요. 좀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잘 나간다고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정말 반도체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체들 지원을 해줘야 된다. 지원에는 이 전력 확보도 최우선으로 해주고 용수 확보도 최우선으로 해주고 규제도 과감히 좀 풀어주고, 그 반도체 업계가 계속 요구하는, 간절히 염원하는 이 52시간 규제를 좀 R&D만 완화해 달라. 그거 왜 못 해줍니까? 지금 엔비디아에 52시간 규제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엔비디아에. 결국은 그리고 이 52시간 규제도 1년 단위로 하면 기술 개발할 때 굉장히 피크로 몰릴 때는 60시간, 70시간도 하고 아닐 때는 휴가도 주고, 조금 유연하게 왜 못 해주나요? 그런 것도 못 해주면서 지금 결국은 반도체 초과 이익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좀 가져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지금 사실은 저는 이거는 잘못하는 거다. 지금 돈 많이 벌면 투자를 더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야죠. 왜냐하면 반도체는 국가의 핵심적인 전략 자산이고 또 결국은 경제 안보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도 그래서 정부나 정치권이 잘못 생각하면 이거를 꾸짖어 주시고 반도체에 한해서는 적극 지원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